자, 우리가 첫 걸음에서 민법의 전체적인 개요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민법의 내용을 항목별로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나 의무에 관한 싸움이죠. 이 싸움을 법전을 통해서 풀어내고 해결하는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개인과 개인 할 때 그 개인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권리 주체라고 그래요. 그 권리 주체. 권리를 누가 향유하고 권리를 누가 갖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권리 갖는 사람, 권리를 향유하는 사람, 권리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 그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를 우리는 첫 시간에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권리를 갖는데 그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 속에는 자연인도 들어가고 법인도 다 들어간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A하고 B하고 건물 전세 계약을 했어요. 건물 전세 계약을 1억에 전세를 해서 주인이 전세권자에게 1억의 전세권 설정을 해서 세를 줬다, B한테. 얘를 전세권자. 세를 얻은 사람이 전세권자고요. 전세 놓은 사람,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 내 집에다가 세입자한테 전세를 놨다. 전세금을 받고요. 전세금을 받고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고 집을 전세를 놨다. 여기를 전세권 설정자라고 그래요. 설정자. 세 얻은 사람을 전세권이라는 세를 얻었으니까 전세권자. 이때 전세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등기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둘로 나눠지거든요. 등기를 한 거는 물권입니다. 그래, 이 전세권을 여기다가 등기를 한 거를 한번 따져볼게요. 등기를 한 거. 첫 번째는 등기를 한 거. 두 번째는요, 미등기 전세를 해요. 똑같이 1억을 줬는데 이거는 미등기 전세고 이거는 전세권으로 등기한 거. 이럴 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계약기간 1년이 훌딱 지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주인도 세입자도 서로 말이 없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까 법정갱신이 되었다라고 그랬죠. 법정갱신. 그럼 이때는요. 전세권에서는 법정갱신이 되면 계약기간이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간 없는 걸로 됩니다. 계약기간이 아예 없는 걸로 돼요. 그럼 이거는요. 미등기 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년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2년간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쟁 생긴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현실에서 자주 보는 분쟁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의 분쟁이에요. 특히 밑에에서 볼까요? 계약기간 2년이죠.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 계약기간이 만약에 이게 2년이었다. 2년이 끝나버렸다. 끝났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냐, 주인한테. 거꾸로 세입자는 주인 요구대로요. 집을 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바로 권리하고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바로 여기서 빚어지게 돼요. 이때 우리 민법은 2년을 보장하니까 법정갱신이 돼버리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말이 없어서 법정갱신이 되면 법전에 규정한 게 2년 보장이거든요. 그럼 2년 동안은 세입자가 이 집을 사용할 권리가, 이 집을 쓸 권리가 그냥 보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인은 이 세입자 보고 비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권리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년 동안 그냥 살 권리가 있다. 그 말은 주인은 세입자를 2년 동안 내보낼 수가 없다. 집을 비워달라고요.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기간 없는 전세권으로 돼요. 기간 없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는 양 당사자가 아무 때나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라. 끝내자고요. 이거 끝내자고. 계약을 소멸하자고요.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끝내자. 우리 끝내자.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양 당사자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인이 이 세입자 보고 나가달라고요. 나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이거 만약에 1년 계약하고 법정갱신이 되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뒤부터, 1년이 지난 그 이후부터는 주인이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전세권자도 끝내자, 이거 계약 끝내자라고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끝냅시다. 바로 이 점에서 다르죠. 여기서는 2년간 보장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에서 이때는 2년간 임차권이, 세입자의 임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인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2년간 뭐 할 권리가 없냐면 중도 해지를 할 권리가 없어요. 중간에 뭐 할 권리요? 중도 해지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 2년 동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이 특별법은 세입자를, 약자인 세입자를 우대해주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인들이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전세금을 많이 올리는데 악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장치를 법이 따로 마련한 거예요. 그 주인 쪽에서는 2년 동안요. 2년 동안은 손을 못 대는 반면에 거꾸로요. 임차인은 아무 때나, 임차인 쪽에서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그리고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쪽에 법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2년간은 주인은 못 나가요. 주인은 해지를 못 하는데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효력도 이거는 3개월 뒤에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계약 종료 처리가 돼요. 이게 미등기 전세일 때고 이게 전세권일 때요. 따라서 전세권이면 이걸 전세권으로 등기를 해둔 형태, 이런 형태의 계약이었다면 주인은 양당사자니까 누구냐면 주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소멸 통고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등기 전세라면, 미등기 전세 형태의 전세 계약이라면 주인은 2년간은요 손도 못 댑니다. 이거 노타치야, 노타치. 2년 동안 노타치다, 노타치. 법정갱신이 되면 주인은 2년간 노타치하게 돼 있어요. 2년 동안은. 누구만? 임차인만. 세입자만 아무 때나 해지해서 끝내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 법 조항이 다르게, 각각의 항목별로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2년 동안은 임차인은 이 집을 사용할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 2년 동안은 임차인한테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그럼 주인은 2년 동안 이 세입자가 이 집을 쓰도록, 이 집을 사용하도록 해줄 뭐가 있는 거냐? 주인은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따라서 2년 동안은 주인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못 내보낸다. 이때 이 임차인의 권리가 자연인만 있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만 적용이 돼요. 자연인만.
자연인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반대로요. 이 세입자가 누구일 때요? 법인일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 주택임대차 이 미등기 전세라는 이런 형태는 자연인만 임차인으로서 보장이 돼요. 2년간. 법인일 때, 법인이 세입자일 때는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등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등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세권은 자연인도 되고요. 자연인이 전세여도 돼요. 전세 이거 10억에 얻어가지고 세 얻어서 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도 쓸 수 있어요. 법인도. 회사도요. 주식회사도 이거 뭐 얻어가지고요. 전세 얻어가지고 사무실로 쓸 수 있다고. 등기만 하면. 그래서 전세권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다 적용이 돼요. 따라서 권리 주체가 되는 거는 양쪽 다 되는데 특별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서는 법인을 적용 대상에서 뺐다는 거죠. 이렇게 권리 주체가 되는 것도요. 권리 주체가 되는 것도 항목별로 다르게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이제 우리가 점점 앞으로 가면서 나아가면서 전개하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를 우리는 인이라고 그랬고요. 그 인에는 두 가지가 자연인과 법인을 다 포괄하는데 특별히 이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구나. 요걸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관계를 살피는데 이 법률관계라는 거는 결국 누구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다른 말로 법률관계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때 권리란 뭐를 말하느냐? 법에 의해서 보장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이걸 권리라고 불러요. 임차인이 2년 동안은 법정갱신이 되면 2년 동안은 그냥 그 집을 사용할 권리가 법에 의해서 보장돼 있죠. 법에 의해서 보장된 힘, 그걸 권리라고 그래요. 역으로 임대인은 2년 동안은 법정갱신이 되면 2년 동안은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없죠. 그럼 2년 동안은 세입자가 사용해 주도록 해줄 의무가 있다. 의무가. 그래서 법률관계란 다른 말로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동의어죠. 2년 동안은 법정갱신이 되면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2년 동안은 임차인한테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2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2년 동안은 사용하도록 세입자가 저 집을 사용하도록 해줄 뭐가 있느냐면 의무가 있다. 의무가. 그래서 법률관계란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관계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달라. 집을 비워달라 이거죠. 집을 비워달라.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2년 동안은 없다. 집을 명도해달라고요. 명도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못해요.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주인한테는. 왜? 임차인한테 권리가 2년 동안 보장되니까. 주인이지만 요구를 못합니다. 명도해달라. 비워달라 이거죠.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세권이면 주인은 내보낼 수 있다고. 몇 달 뒤에요? 6달 지나면 주인이 해지를 해버리면 오늘 해지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러면 집을 명도해달라고요. 세입자 보고 명도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바로 전세권에서 주인하고
미등기 전세에서 주인이 위치가 다르다. 법률 관계가, 즉 권리 의무 관계가 항목별로 다르게 세분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표시되면 권리하고 의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용어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안을 보면 아 이게 권리고 이게 의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느끼시면 되는 거지 용어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권리 주체는 자연인 그리고요 법인 둘을 묶어서 인이라고 했어요. 설명을 이미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가 권리 변동이 되겠습니다. 권리 변동. 자, 권리가 변동한다는 거는 권리가 생기는 거, 생겨서 바뀌어서 사라지는 거, 이 세 개를 묶어서 변동이라고 표현해요. 변동.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해서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사망해서 죽죠. 똑같아요. 권리도 태어나서 변하고 변무하다가 마지막에 소멸해서 사라져요.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권리 변동에는 세 가지 항목을 내포하는데 그 세 가지 항목이 이거예요. 자, 그 항목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 변동이라. 가기 전에요. 권리 주체.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권리 주체라고 그러는데 권리 주체에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권리 능력이 되겠습니다.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옆에다 이거 하나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거. 이거를 권리 능력. 태어나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럼 치매 걸린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아직 죽기 전에는 뭐가 있느냐?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이니까. 두 번째, 의사 능력은요. 의사 능력은 사물 변별력. 변별력이 있냐 이거죠. 변별력을 보유하면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 변별력을 결여한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치매 걸린 할머니, 치매 걸린 사람, 이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결여돼 있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인데 권리 능력이라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죽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의사 능력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사 무능력자. 그럼 그 의사 무능력자, 변별력을 못 갖춘 사람이 한 계약이라든가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는 무효 처리돼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계약, 이 사람이 쓴 계약서는, 이 계약서는 유효가 아니라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왜? 변별력이 결여됐으니까. 변별력을 전제로 하는데 변별력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서니까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 효력이. 계약서를 썼지만 효력이 없는 계약서가 된 거죠. 대표적으로 롯데그룹 그 신격호 왕 회장님이 있습니다. 왕 회장님이 지금 90 몇 세 되셔가지고 의사 능력이 지금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분이 회사를 누구한테, 큰아들한테 준다, 둘째 아들한테 준다, 아니면 주식을 그 마누라한테 준다. 이렇게 의사 능력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 계약서, 그분이 쓴 계약서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다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맨 처음에 준다고 그런 거는 이 회장님이, 왕 회장님이 둘째 아들한테 회사를 준다, 물려준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다고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큰아들한테 준다고 그랬다 회사를.
맨 처음에는 여기를 둘째한테 준다고 그랬다가 큰아들한테 준다고 그랬다. 그러더니 이제 요즘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마누라한테 그 마누라도 사실혼 배우자죠. 사실혼 배우자 54세인가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쪽한테 준다고 그랬다. 이러면 이게 오락가락하는 거죠. 그럼 이게 법적인 분쟁이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계약서 쓸 때 의사 능력이 결여됐냐 안 됐냐 이 문제를 지금 논하는 거거든요.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격되었다. 그때 한 계약서라면 이건 무효 처리돼요. 무효. 따라서 이분이 둘째 아들한테 계약 주기로 해놓고 이때는 정상이었다. 근데 일로 줄 때 큰아들한테 줄 때 이게 의사 능력이 완전히 결격되었다.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큰아들한테 회사 준다고 계약서 썼다.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이 롯데그룹에서 논란되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의사 능력이 왕 회장님한테 있냐 없냐 이거죠. 지금 소송은 이렇게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 이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계약서를 계속 쓴다면 이쪽으로 준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은 이쪽한테 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따님 중에 한 분이 이 아버님을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너무 골치 아프더라. 그래서 따님 중에 한 분이 왕 회장님을 이렇게 의사 능력이 지금 올바르지 못한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계약서를 쓰게 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장치를 두자. 그래서 받아들인 장치가 뭐냐면 이거예요. 행위 능력 제도입니다. 우리 아버님을 이 상태로 두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식을 준다, 회사를 준다 이런 의사 표현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장치를 두자. 행위 능력이라는 제도. 즉 행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혼자 스스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의 의의가 뭐냐면 계약이죠. 유효한 계약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 이 능력치를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락가락하잖아요. 이분이 오락가락하잖아요. 어떤 때는 정상, 어떤 때는 비정상.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는 이분이 주식을 만약에 1000만 주를 사실혼 배우자인 그 여자한테 몽땅 준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회사 유지 관리 측면에서 경영 측면에서 많은 혼란이 초래되니까 이거를 막는 장치로 이런 장치를 두자. 제한 능력자 제도입니다. 즉 아버님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우리 아버님을 왕 회장님을 제한 능력자로 만들어 버려서 예컨대 여기 보신 것처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후견인 심판을 받도록 하자 법원에서. 그래서 아버님이 성년 후견인 심판을 해서 성년 후견인이 되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해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법원이 심판을 때리는 거죠. 그 심판이 성년 후견인 심판이에요. 요거는 성년 후견인은요.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거야.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미비한 거죠. 하긴 하는데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인 심판을 법원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아버님이 왕 회장님이 이 심판을 받았다. 성년 후견인 심판을 받았다. 아니면 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았다. 그게 받아들여지면 이 왕 회장님이 한 계약서는 왕 회장님이 체결한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냐면 일단 유효해요.
유효하긴 하지만 의사 능력이 지금 결여돼 있어요. 의사 능력이 미흡하죠. 그래서 이분이 한 계약서는 유효로 되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에 장치를 뒀어요. 이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롯데그룹이 대표적으로 이 사안에 해당이 돼요. 왕 회장님을 막내 따님이 이거 심판을 지금 신청을 했어요. 성년후견 심판을 해달라. 아버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태는 재산을 관리를 못 하겠더라. 아버님 재산을 지키려면 관리하려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 왕 회장님을 성년후견 심판을 받게 해서 성년후견인이 되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해서 성년후견인이다라고 심판을 하게 되면 그 왕 회장님이 체결한 계약서,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주식을 1,000만 주를 줬다. 사실혼 배우자인 누구한테 1,000만 주를 줬다. 그 주식 준 계약서를 다 취소시켜서 무효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산권, 왕 회장님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죠. 이거 지키기가 가능하죠. 왜? 취소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장치가 바로 제한능력자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능력자 제도는 의사능력이 결격되면, 변별력이 결격되면 바로 무효로 돼요. 근데 제한능력자 장치는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죠. 유효인데 취소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갈 부분이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결여됐다. 의사 무능력자가 한 계약,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서, 이 계약서는 뭘로 처리돼요? 무효로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계약서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로 된다. 유효지만 취소시킬 수 있다. 요 점에서 양자를 법적으로 다르게 규율을 하고 있다는 점, 요거를 짚어주고 갑니다. 옆에 설명되어 있는 아주 기초적인 설명 내용 요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그 제한능력자에는 세 사람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19세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한정후견인. 이게 예전에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로 이게 통용이 되었어요. 한정치산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해. 덜 떨어진 거. 덜 떨어진 사람이 한정치산자. 이거는 법원이 한정후견 심판을 해야 돼. 법원이 심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한정후견입니다. 한정후견인. 이 사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라 이거죠. 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피성년후견인은 뭐냐면 예전에 금치산자를 말합니다. 금치산 선고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한정치산 선고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분은 사무처리 능력이요.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완전히 결여된 사람이에요. 결여. 이거는 부족하고 이거는 결여된 사람. 완전히 덜 떨어진 사람이, 이거는 조금 덜 떨어진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법원에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점,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정신이 좀 덜 떨어진다. 근데 가정법원에 심판을 안 받으면 그분은 성년후견인이 아니에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의 세 사람, 미성년자,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세 분이 있고요. 이 세 분이 한 계약서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주체, 그 다음에 권리주체 중에서 의사능력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까지 보셨어요. 자, 이제 보실 때는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권리가 변하는 거를 아까 우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살펴보았고요. 권리 변동에는 세 가지로요. 권리가 발생되는 것. 두 번째는요. 권리가 변경하는 것.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 할 때 변하냐 이 문제가 이 변경 문제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하는 거.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권리 변동이다. 이때 권리 발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하고. 이게 아주 기초 개념 중에서 중요한 뼈대가 되는 항목이에요. 원시 취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최초 취득한 걸 말합니다. 권리를 맨 처음에 얻은 것, 이걸 최초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최초 취득이에요. 최초. 승계 취득은요.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거, 물려받은 게 승계 취득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A 시공사가 아파트를 신축했다. 이거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죠. 원시 취득. 아파트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현대건설이 아니면은 삼성이 건물을 완공했으니까 원시 취득을 한 거죠. 그럼 왜 완성했느냐? 분양하려고. 고객하고 분양을 해서 팔으려고. 그래서 B가 저 아파트를 입주해서 들어갔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해서 들어갔다. 그러면 B를 뭐라고 하냐면 승계 취득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B가 또 팔면 B가 C한테 또 팔죠. 그러면 C도 B로부터 뭐 한 거예요? 승계 취득자. 얘도 승계 취득자. 그럼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사람,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최초로 취득한 사람은 누구요? 시공사가 원시 취득자입니다. 입주자는 승계 취득한 사람, 여기도 승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기본적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겠습니다. 자, 그 그림 만화를 통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쪽 보실까요? 원시 취득은 권리를 어떻게 하는 것?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로. 건물을 새로 짓는 거, 이걸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요. 지어서 분양을 하면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고 들어와서 새로 살게 되죠. 그분을 승계 취득자. 자, 그래서 승계 취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건물을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이전받는 거죠. 이전받는 거. 이거를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요. 다시 승계 취득은 다시 두 개로 분절이 돼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승계 취득은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승계 취득은요. 이전적 승계요. 이전한다 할 때 이전이라는 거는 옮겨간다는 거죠. 옮겨가는 거. 이거를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하고 또 하나 설정적 승계로 나눠집니다. 이전적 승계는 뭐냐면 이전적 승계는 이쪽 보실까요? 이전적 승계는 A가 완공한 아파트를 B가 여기 45평짜리를 분양받아서 들어갔죠? 얘가 승계 취득이죠. 그럼 요 45평짜리가 일로 옮겨갔죠. 옮겨간 게 바로 이전적 취득이에요. 이전적 승계. 그걸 얘가 1년 만에 1년 살다가 또 팔았다. 1년 뒤에. 일로 또 이전하죠? 이게 이전적 승계예요. 권리가 계속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 거. 이걸 이전적 승계. 이전했다. 일로 이전했다. 근데 이걸 매매로요. 얘가 매매로 가져가면 특정 승계 그래요. 특정 승계. 45평짜리만 요걸 얘가 가져갔으니까 요걸 특정 승계 매매로 가져가면, 근데 B가 일로 넘겨준 거는 뭐 때문이냐? C가 B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요 45평짜리 아들이 물려받았다. 이거는 상속으로 가져온 거죠. 요 상속은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포괄승계. 그럼 이 아들은 B가 아버지고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물려받았다. 그럼 이 아들은 45평짜리요. 45평짜리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 45평에 있는 부채, 은행 부채까지 떠안죠. 그걸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이 집에 있는 45평짜리 집에 있는 뭐까지 떠안는 거예요? 부채까지 다 떠안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포괄승계라고 그러고 요 매매는 특정승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니다. 어쨌거나 공통점은요. 권리가 소유권 일로 옮겨간다는 거죠. 둘 다 옮겨가니까 둘 다 뭐냐? 이전한다는 거죠.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인데 뭐가 다르냐? 요거는 45평짜리요. 45평짜리에 대한 권리만 가져가요. 근데 포괄승계 상속은 이 45평에 있는 부채까지도 다 떠안으니까 이거를 포괄승계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적 승계는 권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 이거를 이전적 승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설정적 승계는 갑이 아파트를 은행에다가 대출 1억을 받고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매매는요. 이 매매는 팔아치운 거죠. 팔아치운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이전하잖아요. 이전해버리니까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요. 파는 게 아니라 매매로 파는 게 아니라 저당만 설정한 거예요. 저당 설정했다. 저당을 잡힌 거는 소유권을 일로 이전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설정적 승계. 설정했다. 누가요? 아파트 주인이 은행 앞으로 은행한테 대출 1억을 빼내고요. 대출 1억을 빼내고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힌 것 이거를 설정적 승계, 설정했다라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소유권은 은행 앞으로 넘어간 게 아니죠. 이거를 설정적 승계. 따라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는 확연히 차이를 보여요. 이거는 소유권이에요. 45평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죠. 이건 넘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냥 얘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권리의 발생에는 이렇게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고 다시 승계 취득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전적 승계하고 또 하나는요. 설정적 승계. 두 개로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응용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응용력을. A가 상가 주인. 상가를 세를 놨습니다. B한테. 얘가 임차인. 상가 세입자. 점포를 세를 얻었어요. 이때 임차인이요. 가게를 하다가 갈비집을 운영을 하다가 가게를 넘겼습니다. C한테. 이때 우리는 권리금 받고요. 권리금을 받고 넘기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누구랑 하는 거냐? 권리금 계약은 주인이 아니라 누구끼리요? 임차인하고 새로 들어오는 점포를 새로 얻는 신규 세입자, 신규 임차인하고 하게 돼요. 이분하고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권리금 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약. 시설비라든가 비품, 시설비나 비품을 일로 팔아 넘기는 거죠. 이걸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B로부터 C가 가게를 얻었죠? 이건 뭡니까?
설정적 승계요, 이전적 승계요? 이전하는 거죠. 권리가 점포 권리가 B에서 C로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거. 임차권이 일로 이전한 거죠. 임차권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이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전했으니까 이거는 뭐냐? 이전적 승계가 되겠습니다. 이전한다. 뭘 받고요? 권리금 받고 팔았다 이거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주인이랑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요?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 따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때 나중에 이제 다시 보시겠지만 기본서 나오면 그래 권리금 계약을 여기요 3억에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인이 이걸 회방을 하는 거죠. 방해를요. 방해하려고 그래요. 못 들어오게. 얘 싫다 이거죠. 나 쟤 싫어. 쟤 전라도 사람이라 싫어. 쟤 특정 지역 사람이랑 싫어. 주인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를 예전에 얼마든지 했어요. 방해를 해서 이 세입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럼 권리금 계약이 계속 좌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게를 주인이 뺏고 싶은 거죠. 가게가 잘 되니까 이걸 주인이 뺏고 싶은 거예요. 왜? 신규 임차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 예전에 이런 주인의 횡포가 많았거든요. 권리금 계약 체계를 주인이 교묘하게 이걸 방해 공작을 했죠. 방해 공작을.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형태의 방해하는 머릿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작전이. 이거를 봉쇄를 했어요. 이게 작년부터 2015년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을 누가 방해하면 주인이 방해 공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해 공작이 금지된다. 그래서 이 방해 때문에 이 계약이 좌절이 되면 이 좌절된 원인 제공은 주인이 한 거다. 둘끼리는 계약 합의를 했거든요. 3억에 이 가게 인수한다. 갈비집 인수한다. 아니면 호프집 인수한다. 3억에 합의 봤거든요. 권리금 계약을.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면 주인이 방해를 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누구한테? 이 주인한테 방해 공작을 편 주인한테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배 청구권 이걸 보장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이거 방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권리금 계약하는 걸 주인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나중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논의를 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거나 점포 임차인이 점포를 딴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뭐라고 그런다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그런다. 왜? 권리가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주인이 집을 전세를 설정하는 거. 전세를 설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집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일로 넘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부르냐? 설정적 승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이 단어예요. 권리 발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원시 취득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승계 취득이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권리 발생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권리 발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시 취득 아니면 승계 취득.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누가 최초 취득한 거냐? 내가 백화점 가서 새 옷 샀죠? 내가 최초 취득이 아니라 누가요? 제조업자인 공장 주인이 최초 취득이고요. 내가 백화점에서 매장에서 사온 거는 다 승계 취득이에요. 그래서 권리의 이전적 승계 그리고요 설정적 승계 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림으로 도해된 이 부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된 설정적 승계 부분입니다.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은 여전히 나한테 있으면서 다만 전세를 주거나 저당을 잡히는 형태, 이거를 설정적 승계 이렇게 부릅니다.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두 개를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당을 잡히는 거, 저당을 잡히는 것, 이거를 설정적 승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 이 형태를 우리는 설정적 승계.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는 원시취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려받는 승계취득, 이 두 개를 묶어서 권리의 발생. 그 다음 권리가 변하죠. 권리가 변하죠. 그 변하는 거는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주체 변경. 집을 팔면 A가 B에게 팔고 B가 C에게 팔면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거를 주체 변경이라고 그래요. 주체 변경. 그 다음 권리의 소멸은 뭐가 있냐면, 권리의 소멸은 이건 바뀌는 거고 이건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거는 보세요. 얘가 집을 B한테 팔면 전주인은요, 전주인은 집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매수자는요, 소유권을 얻죠. 얘는 취득이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셈이고, 집 판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이라고 그러죠. 상대적이다. 왜? 판 사람은 집을 잃는 거고 산 사람은 집을 얻는 거니까 상대적이죠. 이거를 상대적 소멸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소멸. 그래서 집을 A가 B에게 매매로 팔았다. 매매로 A가 집을 B에게 팔았다. 그러면 B는, 이 매수자는, 집을 매매로 산 매수자는 권리를, 이 집이라는 아파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겁니까? 승계 취득한 겁니까? 네, 승계 취득한 거예요. 매수자는 첫째, 승계 취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권리가 변했죠. 주체가 변했습니다. 주체가 A에서 누구로요? 아파트 주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주체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권리가 소멸했죠. 절대적으로 아니라가 상대적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불러요. 상대적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은 뭐냐면 건물 자체가, 이 아파트 자체가 붕괴된 거죠. 붕괴된 게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은 주인만 손바뀜이 생겼다. 이거를 상대적 소멸. 그래서 매매로 아파트를 새로 산 사람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죠. 승계 취득이고요. 주체의 변경이 생겼고 권리의 상대적인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이거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우리는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권리 주체에서 의사능력자와 제한능력자를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그 다음에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 이런 권리 변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 부분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권리 분류에서 잠깐 하나 보고 갈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권리 분류에서 보셔야 될 거는 권리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 이거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강조를 합니다. 먼저 권리는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요. 4개로. 첫째가 지배권. 지배권은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민법 개요 설명드렸을 때 제가 풀어드렸던 물권을 말해요. 물권은 대표적인 지배권입니다. 건물이나 땅을 내가 지배하는 형태.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반면에 청구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를 한자로 청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청구권 이꼬로 채권이다. 그럼 내가 돈을 꿔줬다 친구에게 1억을. 그럼 꿔간 돈을 갚아라. 갚아달라고 요구하죠. 이게 청구권, 채권입니다. 그럼 이 물권하고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느냐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지배권인 물권은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처럼 등기가 된 권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요? 바뀐 주인. 바뀐 주인한테도 효력이 있어서 이거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제3자에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계약은 원래 계약자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힘이 그 권리의 힘이 바뀐 사람, 바뀐 주인한테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채권은요. 채권은 물권과 달리요.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거거든요. 물건. 물건은 뭐를 말하냐면 부동산하고 동산. 이걸 묶어가지고 물건이라고 법학에도 부르는데 그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건이라면 채권은요. 물건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돈 꿔간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거, 요구하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채권입니다. 그럼 이 채권은 누구끼리만 요구할 수 있냐면 당사자끼리만.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생겨요. 이 점에서 물권하고 비교가 되죠. 엄청난 다른 차이가 생기죠. 물권은 누구한테도요? 바뀐 주인.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는 반면 채권은 누구한테만? 당사자에게만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에서 대비가 돼요. 세 번째 권리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요. 대표적으로 취소권이 거기에 들어가요. 사기 계약이었다면 예컨대 갑을 간의 계약이 사기였다. 이 계약이 사기 계약이었다.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은 이 계약을요.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청구권이 두 번째는 청구권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면 청구권은 요구하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채권자가 돈 빌려준 채권자가 꼬간 돈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형성권은요.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거. 일방적인 통지. 그냥 나 취소할 거야. 그럼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취소권이 대표적이에요. 취소나 여기 나오는 해제권.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면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기본 강의 나올 때 다시 만나시게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는 항변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우리 계약법에서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이건 어떤 형태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를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인이 있고요. 건물주 있고 여기 세입자 있습니다. 세입자. 세입자를 우리는 임차인이라고 불렀어요. 임차인. 자, 이때 계약이 끝나면 주인은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았던 보증금, 세입자한테서 받았던 보증금이 있다. 그럼 보증금을 빼줘야 되죠. 보증금을. 그게 1억이다. 1억의 보증금을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죠. 반대로 세입자는요. 집을 새를 얻었으니까 집을 비워줘야죠. 집 방.
방을 비워주는 거를요, 집을 인도한다고 그래. 집을 넘겨주는 거,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보증금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주인이 1억을 빼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죠. 그러게 되면 이때는 세입자가 집을 안 비우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버티는 거를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보증금을 줄 때까지요. 상대방이 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 이거를 항변권이 있다라고 그래요. 항변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될, 앞으로 시험 기간 동안 만나게 될 권리는 이 4가지요. 4가지 권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분야별로 만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가 지배권, 물권. 두 번째가 청구권, 채권입니다. 특징은 요거죠. 요 특징은 당사자끼리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형성권. 형성권의 특징은 일방적으로 얘한테 통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변권. 항변권은 서로 버티는 거죠. 서로 버티고 있는 형태가 항변권이에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자들끼리 둘이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잖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를 서로 끄잡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손을 안 내놓고요. 손을 빼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손을 놔달라고 그러죠. 손 놔줘라고 그러죠. 놔줘. 머리 아프니까.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놔야 내가 놓지.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는 형국, 이런 형국을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가 놔야 내가 놓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주인이 줘야 세입자가 방을 비우잖아요.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잖아요. 안 준 상태면 여기서도요, 버텨도 되는 거죠. 버티는 거죠. 버티고 있는 권리가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덤으로 잠깐 보실 권리가 절대권. 절대권은 뭐냐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상대권은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대권은 다른 말로 뭐를 말할까요? 채권입니다.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채권이에요. 채무자에게만. 반면에 물권은 절대권이죠. 왜? 모든 사람,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 절대권을 다른 의미로 물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권리의 주체 측면,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 측면, 2가지 주제를 같이 천천히 풀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법 원리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시니까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 기초 강의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걸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물권법에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또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민법 총칙 파트는 그냥 편하게 흐름을 이렇게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 만나시겠습니다.